실력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되게 멋있는 스튜디오를 운영하시고 멋있는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보다 내가 도드라질 수 있을지. 그럼 내가 다른 분들보다 못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지만 이거를 맨 처음에 시작해보면 조금 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 썼던 나름의 전략은 피그마를 봤을 때그 제가 이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유튜브에는 되게 많은 테크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잘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다르게 하는 건 조금 더 쉬운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 뭐랄까 이게 일한다? 콘텐츠를 만든다? 이게 아니라 거의 취미 활동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자전거 타는 즐거움 있잖아요. 그거와 저는 같았거든요. 저는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재밌는 일 하면서 그 동시에 먹고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디어는 어쨌든 본질이 광고잖아요. 그리고 광고가 되려면 갖고 있는 오디언스의 질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강력하게 커지냐 이게 이 사업의 본질인 건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경험이 그 브랜드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또 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날 선택하는 거 그거에 집중하면 이게 가치로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거 내 잘하니까 좀 도와줘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팔리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자, 얼마 전에 디고디 원찬님과 만나서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크리에이터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했었고 크리에이터 게더링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원찬님과 제가 극피라서 9월에 얘기하자마자 또 바로 9월에 진행했죠. 일단은 커뮤니티도 만들고 친해지자는 목적으로 모이게 됐는데 크리에이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브랜딩, 노하우, 수익 창출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진짜 너무 다들 좋아하셨어요. 서로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모임에 대한 그 갈증 이런 것들이 다들 있었나 봐요. 그래서 1회 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3개월 만에 2회를 준비해서 열게 되었고 이번에는 디자이너뿐 아니라 영상, 마케터, 브랜드, 기획자 등 더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2회는 크게 3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로 크리에이터로서 어떻게 자신을 브랜딩하는지, 두 번째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크리에이터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는지, 세 번째로 어떤 식으로 수익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크리에이터분들도 이 내용을 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장비를 다 들고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크리에이터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디자인 스펙트럼의 지옥님이 오픈패스라는 공간을 빌려주셨고 크리에이터분들의 인사이트를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토도성무님이 오셔서 촬영도 또 도와주셨습니다. 앞서 바쁘신데도 참석해서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신 경험덕후 박경덕님, 달디님, 디자이너 지희님, 디자인 나침반님, 디자인 편집샵님, 멜님, 박영아님, 보통마케터 김종영님, 복길씨 김여진님, 부만남님, 비디오클래스 하지원님, AI 디자이너 아이님, 오목교 전자상가의 경음님, 위시윌리 제이드님, 종코바님, 지브이님, 찌드로잉님, 인스타툰 채채님, 폴더밍님, 피그마 튜터 하이선님, 피튜디오님 크리에이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올바른 창작 문화를 위해 크리에이터분들이 공유해주신 인사이트를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노하우를 나누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노하우를 나누기에는 사실 좀 저는 디자인을 정석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브랜딩으로 따지면 학교도 저는 중퇴를 했고 저는 항상 그 길거리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1, 2학년 때 기초 디자인만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하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인스타에서 30만까지는 찍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좀 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은 1인 크리에이터가 지금 여기 거의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일수록 영역을 좁히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실력이 전문가분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기초 디자인을 해서 완전 일반인들만 타깃으로 해서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으면 작을수록 타겟팅을 좁히는 게 노하우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원찬님 만났을 때 했던 게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서 자전거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디자인 실력 별로 없었고 자전거만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근데 그때 이제 빨리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게 자전거 타는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 되게 많고 디자이너들도 되게 많은데 자전거 타는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네 해서 금방 인지도가 좀 올라왔던 것 같고, 사실 AR 지금 활동하는 것도 디자인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고 디자인 잘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뇌과학 애호가 디자이너라고 한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일반인을 타겟팅으로 한 사람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니까 이 포지션에 들어가니까 채널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크더라고. 저는 좀 그랬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지 일단 좀 궁금하고, 대형 채널인 존코바님 저도 이런 것도 좀 묻고 싶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성장한 게 과연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지, 넓게 하는 게 좋을지 좁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저도 존코바님 팬이라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모션 그래픽 하면 저는 무조건 존코바님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모션 그래픽이라는 딱 키워드에서 거의 장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도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해서 그런 것들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존코바님한테.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빌드업을 하실 줄은. 사실 저도 지금 전 필기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에이아님이 했던 얘기들 사실 저도 많은 걸 배우러 오긴 했지만 에이아님이 저를 좋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게 저랑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진짜 냉정하게 비엔스라는 플랫폼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비엔스에 있는 한 20-30만 명보다도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실력으로만 봤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심입니다. 제 진심 진짜 정말 마음속 깊숙이 들어갔을 땐 그렇지만 저도 맨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정말 실력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되게 멋있는 스튜디오를 운영하시고 멋있는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보다 내가 도드라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똑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저는 기초를 일반 대중들한테 먼저 나를 소개하자라는 정확한 목표를 잡았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 이제 제가 방송국을 다녔다 보니까 지금 제 주변에 계신 형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되게 타겟팅을 잘 잡았다고 하셨죠. 사실 그때가 한 6년 전 정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했더니 사실 저는 정확히는 3D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었는데 3D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접근성이 약간 높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10년을 넘게 배웠던 거를 사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나 어떤 SNS라는 플랫폼에서. 왜?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대중들이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아까 정확히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안님처럼 브랜딩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딱 대중과 그리고 일반인들 그리고 디자인에 정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이런 분들을. 그리고 사실 또 에이아님이 아까 이제 뭐 자전거 플러스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다면은 솔직히 저는 맨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다 그래도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가진 디자인에 대한 어떤 고집이나 어떤 뭐 철학 같은 것들, 가치관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지금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보다 이 정도는 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말하면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랑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할 때에도 기존에 있던 상권에 있던 음식점이나 카페보다 한두 가지의 맞죠? 나만의 장점이나 특색을 얹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저도 그분들보다 자신 있는 저의 장점을 섞어서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게 잘 맞아 떨어졌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잘 브랜딩이 돼서 감사하게도 에이아님을 포함해서 또 다양한 분들을 좋아해 주시는 그러한 디자이너가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에이아님이 말씀하신 것들 필기하고 그랬지만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개인적으로 제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거에 가장 관심이 많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또 아까 소개를 하실 때 또 인공지능에 관련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한 분 보이셨거든요. 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도 전 인공지능이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번 어떻게 그런 것을 접근하시고 그런 것들을 브랜딩해서 알리게 되었는지 솔직히 좀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코바님 제가 평소에 되게 존경하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해주실 줄 참 몰랐고요. 영광이라고 해야 될지.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AI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건 저는 전공 자체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품 디자인 쪽이었어요. 그리고 후반에 UX, UI로 이제 전과를 했다고 해야 되죠. 아예 대학교 자체가 조금 통합적인 디자인 학부여서 선택해서 커리큘럼을 고를 수 있는 학부였고, 그때부터 제가 어떤 곳에 굉장히 관심이 있지? 나는 어떤 주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지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UX, UI 디자인을 할 때도 제품 디자인을 할 때도 저는 항상 신기술 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UX, UI 이 콘텐츠를 시작하게 되면서도 내가 그러면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는 SNS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디자이너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 같고, 시작을 해보면서 내가 콘텐츠를 시작하게 됐으면 그래도 좀 관심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면 내가 이걸 지속 가능하게 오래 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쯤에 챗GPT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되게 이 챗GPT에 대해서 좀 별로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한창 나올 때였고요. 그때 제 생각으로는 기술은 항상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별로다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이게 삶 속에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AI가 언젠가 디자이너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깊게 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에이아님이나 아니면 존코바님이나 그런 분들처럼 내가 다른 수많은 디자이너들 중에 조금 더 특출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딨지? 라고 했을 때 아직 AI라는 시장은 먹히지 않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다른 분들보다 못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지만 이거를 맨 처음에 시작해보면 조금 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저를 브랜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디자이너들 릴스 중에서 얼굴을 내비치는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저는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익숙해지는 편이 사람들이 저를 팔로우하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뭐 캐릭터로 많이 하던 시장에서 얼굴을 많이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좀 놀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와서는 일할 때는 이렇게 초췌하게 오는데 릴스에서는 웃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것 또한 제가 좀 저의 플랫폼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이런 UX UI 디자이너다 보니까 피그마 튜터님은 또 어떻게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너무 좋아하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브랜드를 강화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컨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한 동기는 보통 마케터 종영님처럼 이제 제가 필요에 의해서 또는 이제 제가 좀 알고 싶은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이 컨텐츠를 좀 제작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플랫폼에 제가 이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플랫폼에서 이제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만들었던 콘텐츠가 다른 디자이너 분들도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플랫폼을 이어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은 이제 일단 제가 필요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너무 시야가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디자이너 분들을 좀 많이 만나보면서 그분들의 필요나 니즈를 따라가면서 컨텐츠를 좀 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컨텐츠를 만드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중점에 두시고 제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시작을 하게 됐고, 처음에 제가 근데 브랜딩을 시작했을 때 중점을 뒀던 점은 어떤 플랫폼에서 시작할까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컨텐츠를 시작했을 때는 2021년 정도였고, 그때만 해도 피그마를 이제 한국말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셨지만 인스타그램에는 피그마라고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만 해도 툴에 대한 정보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고, 플랫폼 특성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면 제가 좀 간단하게 빠르게 좀 업데이트되는 피그마 소식을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속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제가 브랜딩을 하는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저는 처음에 썼던 나름의 전략은
피그마를 봤을 때 그때 이제 그 컨텐츠를 컬러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피그마 컨텐츠에서 브랜딩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는 피그마와 유사한 느낌이 들도록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시작을 했고 카드 뉴스에 색채를 넣어서 조금 눈에 띄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근데 보통 브랜딩을 하시면 생각나는 컬러를 딱 정해서 하는 게 룰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이제 피그마에서 쓰는 다양한 컬러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많이 컨텐츠를 제작을 했고 이후에는 이제 아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 캐릭터에서 약간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컨텐츠로 바뀌는 흐름이 보여서 그때부터 저도 좀 용기를 내서 얼굴을 공개하고 좀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좀 지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저는 제가 컨텐츠를 지속하면서 늘 생각했던 점은 정말 솔직히 저 스스로를 냉정히 봤을 때 제가 컨텐츠 제작에 대한 소질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최대한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이너 분들이 뭘 필요로 할까를 항상 중점으로 두고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스템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이 있어요. 기회가 가까이 있는 곳에 계속 가 있으면 이 확률적으로 운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 뭐 인스타그램에서 또 유튜브로 넘어가고 또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제가 브랜딩 하는데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컨텐츠 제작하는 데를 넘어서서 이제 어떤 툴의 대행을 맞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제가 복잡한데 사실 저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제 컨텐츠를 제작을 시작을 했고 이후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러시는 것처럼 이 컨텐츠를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가고 이제 브랜딩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오면서 이제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떻게 제작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뭔가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분들 거의 다 개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은데 저는 또 이분이 나와주시면은 그 이야기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오목교 전자상가에서 보면은 이 SBS라는 또 거대 플랫폼에서는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브랜딩 관점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SBS는요 망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SBS는 이 상태에 있으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TV를 안 봐요. 근데 TV의 단가는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제가 좋아서 플랫폼이나 이런 걸 시작한 사람이라기보다 위에서 시켜서 하는 사람일 것 같잖아요. 아시죠? 다들 직접 생각해보셨으면.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결국 돈과 관련이 돼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TV 광고 단가는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 광고 단가를 낼 수 있는 기업의 개수는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면 SBS라고 하는 언론사라고 하는 곳에서는 특정 기업에서만 광고비를 받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만들다 보면은 그 특정 기업이 문제가 생겼거나 보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보도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전략적인 판단에서는 그런 해당 기업의 돈을 받지 않고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져야만 하고 그 영향력을 뭐 다른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애당초 사람들이 TV를 안 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들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그 모든 뉴미디어 사업의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목과 전자상가 얘기로 돌아오면은 그 방송국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다 해서 드리면 알겠지만 방송국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작비 대비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테크라고 하는 채널은 꽤 괜찮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매번 새로운 아이템이 3월, 6월, 9월에 나오죠. 갤럭시, 아이폰, 뭐 맥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들이 나오고 중간중간에 관련된 꿀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템들은 모두 상업적인 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곧바로 광고를 원하는 그런 니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오케이, 기획은 됐어. 아이템도 괜찮아. 우리 적어도 이거 5에서 10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결국은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유튜브에는 되게 많은 테크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럼 그 유튜버 분들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다르게 하는 건 조금 더 쉬운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좀 되게 다르게 정했어요. 콘텐츠의 깊이를 넓히지 말고 좁히고 그리고 매니아들이 좋아할 법한 내용들로 구성을 하자.
왜 이렇게 구성하냐면은 제가 신문방송학과 너무 오래된 말이군요.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전공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배운 유일한 한 가지 중 하나는 그 마치 깔때기처럼 정보가 중간에 한 군데서 모여갖고 그 사람들이 게이트키퍼로 다른 사람들께 퍼뜨린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 세계에서는 그 여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 깔때기에 모여 있는 소위 이제 DC에 있는 시간 빌 게이츠들에게 많은 이득과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맞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퀄리티와 어떤 깊이를 갖고 있는 콘텐츠나 내용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뭐 방송사나 다른 뉴미디어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전문적인 부분들을 좀 파고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었고 제가 이거를 한 4에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5년간 지속됐다는 얘기는 그 제가 쓰는 것보다 제가 버는 게 많으니까 가능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전략이 현재로서는 성공인지 실패인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애당초 타겟팅을 했던 깔때기 안에 있는 그 게이트키퍼들을 상대로 광고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줍지 않게 광고를 했다가는 대번에 채널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브랜딩을 할 때 내가 단순히 기업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영상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능성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경험의 플랫폼 장단점은 유튜브는 이제는 확실히 유튜브 자체의 수익만으로는 벌 수 없을 정도로 돈의 가치가 낮아져서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 광고는 앞서 말했던 그 문제에 해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돈 주고도 못 얻는 귀중한 정보들이라 자 일단 브랜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동기부여 지속 가능성. 그래서 이 일을 처음부터 크리에이터였던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혹은 뭐 학생이셨거나 그런 분들이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멘탈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었을 때 내가 이 일을 조금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영감들을 얻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결과를 내려면 좀 존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용님이 했던 그 스펙트럼 콘에서 이제 질문이 저한테도 어떻게 꾸준히 콘텐츠를 계속 발행하시는지를 이제 여쭤보셨거든요. 나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되게 열심히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두 가지였는데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게 만든다. 라는 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도파민이었어요. 제가 이제 완전 자극 추구형이어가지고 재밌는 거 따라가다 보니까 뭐랄까 이게 일한다? 콘텐츠를 만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거의 취미 활동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자전거를 좋아하면 자전거 타는 즐거움 있잖아요. 그거와 저는 같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동기로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궁금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1세대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셨던 비디오 클래스님이 이게 비디오 클래스님이 왜 궁금하냐면 진짜 너무 오래전부터 꾸준히 영상을 계속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아마 영상 편집을 하시는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제 주변에도 비디오 클래스님 거 보고 프리미어 배워서 영상 편집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옛날부터 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되는지가 저는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2015년 8월쯤부터 유튜브에서 비디오 클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무조건 올려야지라고 계획을 하고 저는 그때도 되게 늦은 줄 알았거든요. 막 그때 20-30만 유튜버들이 나오면서 그때 대도서관님이 돈 번다, 유튜브로 돈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늦었네. 그냥 어느 정도 지금 막 먹방이랑 게임 막 뷰티 이런 게 판치고 있을 때 나는 그러면 이제 커가니까 그중에 뭘 하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했던 게 이거거든요. 지금은 이젠 유튜브를 안 하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한 번쯤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 많고 그래서 저는 그때 시작한 게 나중 생각해보면 와 진짜 운이 너무 좋았다. 저는 그게 사실 다인 것 같고 지금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하라면은 솔직히 크게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바라보면 저보다 훨씬 더 영상을 잘 만드시는 분들,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
재밌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제 숫자만큼 제가 올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솔직히.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올 수 있는 동력이라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주공산이었으니까 마치 지금의 뭐랄까요, 스레드 같은 느낌? 스레드도 보면은 이제 막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뭔가 하는 것 같은 사람이면 무조건 팔로우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니까 약간 그때 유튜브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되게 희귀하고 그랬으니까 잘 됐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수익이 필요하게 됐고, 그 수익을 뭘로 창출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처음에 계속 튜토리얼을 했거든요. 튜토리얼을 하다 보면 뭔가 강의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유튜버로서 이제 유튜브 수익보다는 광고 수익 그런 게 중요하니까 이제 저도 테크를 리뷰를 하기 시작했죠. 테크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저는 계획적으로 막 뭔가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유튜브를 했고 튜토리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름이 좀 알려졌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다 한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하지? 뭘로 돈 벌 수 있지? 하다가 이걸로 넓혀가야겠다 하면서 그때 좀 넓혀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 시청자들과 내가 둘 다 좋아할 수 있는 거 중에서 교집합을 찾다 보니까 테크 리뷰를 해야겠다 생각을 들었고, 결국에는 그 테크 리뷰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아까 오목규 전수상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게 생각보다 더 큰 수입이 돼서 지금까지 할 수 있었고,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동기부여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유튜버로서는 한 사이클을 돌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을 다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버가 갑자기 100만 채널이 되고 막 200만이 된다고 해서 그럼 뭐가 더 좋지?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막 구미가 당기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뭔가 유튜버도 옛날처럼 막 공격적이고 막 뭐 이거 하자 막 그런 감성으로 하기는 지금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를 얻는 부분은 일단 가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돈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재밌는 일 하면서 그 동시에 먹고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어야 뭔가 하게 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재미가 좀 많이 사라졌어요, 저에게.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인생의 그런 부분을 거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도 지금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걸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너무 옛날처럼 나를 옛날 퍼포먼스처럼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좀 자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재밌었고 이 크는 맛이 있고 도파민이 있으니까 이게 마치 막 즐거울 때는 막 가만히 앉아 있어서 10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하면 안 힘들잖아요. 근데 10시간 동안 재미없는 얘기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그런 것처럼 이 똑같은 순간을 옛날만큼 퍼포먼스를 못 내는 게 죄가 아니고 내가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고, 번아웃은 가지고 있는 채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서 너무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좀 재미를 찾으려고 좀 잘 쉬어가면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방법이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재미있는 게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디자인 나침반님이 거의 매일 아침마다 그 기사를 올려주시는데, 저는 그것도 만드는 거 보면은 사실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공수가 드는지. 근데 어떻게 이걸 매일 발행을 하고 계시지? 이것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동기로 그게 꾸준히 유지가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원래 매일 아침 1개였는데 최근에 5개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이제 원래는 스타트업에 제가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거저거 하다가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갖고 하여간 이제 독립해야지 이래갖고 이제 독립을 하고, 여기서 제가 영향력을 이게 더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막 생각해야 되고 되게 많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막 브랜딩 전략도 막 생각하고 막 이거 하면 이런 문제 있고 이거 하면 저런 문제 있고 안 되겠다.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거 뭐지?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전략적으로 제일 쉬운 거 일단 양 늘리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지금은 그렇게 뭐 양을 늘린 상태고 그러면 요런 아침에 뉴스 기사 이거 어떻게 맨날 진짜 아침에 엄청 많이 보거든요. 이거 막 봐갖고 이렇게 막 정리해서 하는데 이거를 제일 처음 시작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거의 팀장이나 디렉터만 계속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팀원분들이 자꾸 뭘 안 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기술 나왔는데도 안 보고 뭐 어디 회사에서 엄청 멋있는 거 나오고 막 와 대단한 임팩트 냈는데 다 몰라요. 자기가 그 일을 해갖고 회사에 임팩트를 내야 되는데. 근데 이거 갖고 뭐 뭐라고 잔소리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이렇게 공유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원래 슬랙에다가 와 여기 구글이 이런 엄청난 걸 했단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거 막 하다 보니까 이미 습관이 됐고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그걸 보고 그거를 줄여갖고 주는 행동 자체를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근데 또 괜히 좋아하는 건 그냥 잠깐의 기분인데 그럼 내가 이거 정말 좋아하나?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중에 뉴스 기사를 보고 정리하는 행위를 회사 다닐 때 이거 운영하기 전에 내가 그걸 많이 하나? 그러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도 그러면 이건 계속해도 되겠다 해갖고 계속 지속을 하다 보니까 첫 시작은 동기는 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1개에서 5개로 엄청 늘어나게 된 건 당연히 얘가 커져야지 이제는 전 독립을 한 상태고 요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제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뭐 그렇게 계속 지속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내가 노출이 되는 양을 늘리는 행동이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를 늘린 것도 있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좀 줄이면 미디어는 어쨌든 본질이 광고잖아요. 그리고 광고가 되려면 갖고 있는 오디언스의 질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강력하게 커지냐 이게 이 사업의 본질인 건데 또 이것만 하면은 또 어려운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로 가려면 이미 대단한 사람들 너무 많고 뭐 또 진짜 막 100만 막 구독자 엄청 많잖아요. 인스타에도 막 해외 가면 더 많고 그럼 내가 이것까지는 또 가갖고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양 5개만으로 뭐가 될까? 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행동으로 이 회사나 저의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제 새롭게 추가한 게 이제 프리미엄 컨텐츠 만들었고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이 돈을 낼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니까 어쨌든 스타트업에서 되게 오래 일하면서 회사에서 디자인 뭐 해갖고 좋은 결과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해야겠다. 이걸 해야지 어쨌든 회사는 돈은 피니까 이 돈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돌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 계속 하다 보니까 5개가 하나도 안 힘들고 프리미엄 뭐 하는 것도 하나도 안 힘들고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갖고 그래 돈 많이 뭐 해갖고 뭐 흐르게 해서 뭐 하고 싶냐 했을 땐 좀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스타트업을 다닐 때나 지금 요걸 할 때나 목표는 뭐 똑같은데 엄청 줄이면 학교 다닐 때 저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막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못 해갖고 짜증나갖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뭐 그 요즘 다루시는 그런 뇌과학 같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막 컨텐츠도 만들고 막 분석도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근데 계속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생의 내 목표가 뭘까 고민해 보니까 이 디자인을 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만 해도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에 내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 결과를 뭐 포스터나 이런 걸 만드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될 때 뇌과학도 하나의 분야 중에 하나고 이 결과물이 이런 효과를 내는 이유가 뭐지?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요 목표는 되게 큰 거여갖고 이걸 이루려면 일단 돈이 엄청 많아야 될 것 같고 이 디자인이랑 키워드에서 영향력이 진짜 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는 이게 스타트업 씬에서 이제 디자인 디렉팅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경영 레벨에서 이제 경영자분들이랑 이렇게 일을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디자인 뭐 프로젝트 하나 할라 해도 자 이거 해갖고 돈 얼마 버는데 이제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구리인데 이거를 디자인을 더 낮게 해야 되는데 자꾸 너 요번에 뭐 인력 몇 명 해갖고 이만큼 투입하면 뭐 어떤 결과를 나한테 줄 수 있는데 근데 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이런 거를 막 설득을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다 보니까 좀 더 외부에서 회사 내부 말고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디자인이 잘 된 회사 중에 얼마나 잘 된 게 많은지 이런 거에 대한 소식도 좀 딜리버리가 되면 좋겠고 아니면 한국에서 어떤 서비스가 디자인을 너무 잘했다
그거를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회사 안에서의 그런 경험 때문에 이런 미디어가 좀 잘한 디자인 있으면 잘했다 하고 좀 구린 거 있으면 요번 거 이건 좀 구렸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미디어가 또 있으면 좋겠다. 뭐 요게 합쳐져 갖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주제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 언온에서 예전에 강의를 하나 했었고 지금 이제 콜로소에도 강의가 있는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자마자 후회를 하거든요. 내가 미쳤구나. 정말 아무것도 몇 개월 동안 못하고 이제 영상을 찍는데 50강 넘어가는 걸 딕셔너리 포맷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20강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딕셔너리 포맷을 받고서 짜보니까 한 64강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하면서 되게 후회했지만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를 사람들이 덜 보게 됐잖아요. 뭐 그게 뭐 유튜브든 뭐든. 그래서 예전만큼 그런 수입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마케팅에서 조금 열의를 해주는 바람에 요즘은 약간 내가 회사를 하나 또 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산때 되면 뭐 누가 월급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따박따박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고 내가 이런 방법으로도 수익을 창출했다 이런 부분들 자유스럽게 좀 얘기해 주실 분 있으면 나와서 저도 이제 하나 뭐 노하우라고 드리자면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수익 창출하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강의가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강의 해보고 느낀 게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강의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강의가 되게 어렵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지인 크리에이터도 아티스트인데 이제 제안이 와서 강의를 찍어봤는데 본인은 강의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플레이어로 아티스트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뭔가 수익수단은 꼭 뭐 강의를 해라 이런 것보다는 수익수단 강의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그 정보를 조금 공유했으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수익수단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 내용들을 조금 공유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수익 수단을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이 어쨌든 메인이니까 인스타 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스타 보너스가 릴스 조회수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저도 좀 모르겠는 게 조회수가 무조건 높다고 또 금액이 높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릴스 기준으로 보면은 9만 조회수 나온 게 11달러가 나오기도 하고 4만 조회수가 나온 게 19달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또 기준을 알려주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도 릴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4-5개 정도 올리면 그래도 뭐랄까 용돈벌이 정도는 나오고 있어서 고정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의 수익도 얼마 전에 제가 그 4,000시간 달성해가지고 이제 막 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패스트 캠퍼스를 강의를 하고 있고 나름 또 디자인 파트에서는 1위를 또 해가지고 그게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제 제 콤보이라는 사이트를 자사몰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전자책도 판매를 하고 있고 저도 이거는 뭔가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그런 플랫폼들에서 이제 제안을 하면 보통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약간 좀 이게 항의를 좀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이제 디자인 구구단이라는 걸 냈을 때 보통 전자책을 같이 내잖아요. 근데 전자책을 저는 제가 직접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전자책도 인쇄로 하면은 얼마 안 되거든요. 몇 %. 근데 제가 자사몰이 있으니까 나 그럼 PDF로 그냥 내가 팔겠다라는 계약 조건을 아예 넣어버려서 제가 직접 자사몰에서 전자책을 팔거든요. 그럼 저는 카드 수수료밖에 안 나가요. 인쇄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죠. 그리고 그거를 챗GPT로 영어 번역을 다 한 다음에 영어 버전을 또 만들어서 해외 팔로워가 제가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팔로워분들이 전자책 영어로 낸 걸 또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또 전자책으로 했냐면 PDF 파일은 위에다가 필기가 되는데 아마 EPUB 그 파일은 위에 필기나 이런 거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핑계로 PDF로 내가 직접 하겠다라는 계약을 해서 한 뭐 그런 노하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수제로 매달 학생들 모집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디자인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는 이게 일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 클라이언트가 언제 일을 줄지 모르니까 되게 수익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네고 같은 것도
쉽게 당하고 쉽게 내 힘을 낼 수가 없더라고. 근데 제가 또 이런 수익 수단을 되게 많이 해놓으니까 그런 내고할 때도 안 됩니다. 저 뭐 이 정도 금액은 안 할래요. 라고 되게 자신있게 일단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익 수단을 최대한 많이 넓혀놓으면은 뭐랄까, 그 내고할 때 좀 방어하거나 아니면 좀 더 높게 부를 수 있는 뭐랄까,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또 개인 크리에이터가 수익 수단을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서 다른 분들도 나는 이런 걸로 또 돈을 벌고 있다 하는 게 있으면은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있나요? 또 제가 얘기한 거 말고 보통 유튜브 수익, 저도 광고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광고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 수익, 인스타 보너스, 강의, 그다음에 그것도 있습니다. 제품 판매 커미션. 이것도 업체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은 카메라를 제가 콘텐츠를 홍보를 할 때 링크 그 할인 프로모션 코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그걸로 사람들이 구매하면은 나한테 몇 %가 들어오도록 하는 거. 이게 오히려 광고료보다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잘 팔리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되게 수익 수단이 다양한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또 외로 돈 버는 게 있는 알려주시면 또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다 이 안에 있나요? 안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수익 창출 또 제가 너무 다 해버렸나요? 그 제가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굿즈 판매. 왜 못하냐면, 저는 좀 자유로운 몸이고 싶은데 이게 내 제품을 판매하면 택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주 일단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찌드로잉 님이 뭔가 그 굿즈나 이런 것에서는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수익 관련된 거, 그리고 저번 모임 때도 마케팅 쪽으로 또 되게 많이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수익 창출 파트에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다니 약간 부담스러운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갈래로 돈을 벌고 있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파이프라인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강의 제로 베이스로 온라인 강의 판매하고 있고, 오프라인도 하고 있고, 하나 더 하자면 저는 컨설팅 업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충북 콘텐츠 코리아랑 하고 있고, 이제 연결이 잘 돼서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 인천 콘텐츠 코리아 랩 이런 식으로 연결 지어가지고 지원 사업 시즌이 되면 그게 한 4월부터 11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지원 사업에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작은 브랜드들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통 콘텐츠 코리아 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캐릭터 사업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는 한 브랜드당 3번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잘해서 1회를 잘 진행하게 되면 그분들이 2회, 3회까지 연결이 돼서 그런 식으로 또 수익이 되고 있고, 뭐 비용을 까자면, 아까는 표현이 좀 별로인데 비용 얘기하자면 컨설팅당 25만 원 정도 돼요, 1인당. 근데 저는 한 번 갈 때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뭐 4명 정도 맞춰주면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뭐 그럼 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하루가. 뭐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게 브랜드가 늘어날수록 제가 매년 불러줘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좀 더 성장시켜줬다, 이런 것들만 어필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충북에서 시작해서 여기 담당자분들이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인천도 좀 꽂아주셨다고 해야 돼? 꽂아주시고 경기도 해주셔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안 되면 줌으로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굿즈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되게 여러 가지로 굿즈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IP 계약으로 해가지고 기업 콜라보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전 다이소랑 콜라보를 4번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기업 콜라보를 할 때 제가 굿즈 만들 때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거는 내가 만들 수 없는 거, 개인이 절대 만들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굿즈는 재고 부담이 너무 커서 생산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인형 5천 원에 만들 수 있어요, 판매가를.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다이소여야만 가능한 가격이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것도 처음 경험이 중요했던 게, 제가 4번째 이번에 하면서 첫 번째 때 솔직히 이거 PPT로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케터 출신이기도 해서 이렇게 누구 앞에 이렇게 좀 막 쫄아서 이렇게 말을 못한다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여기는 좀 쫄려요. 근데 여튼 그때는 면접을 잘 봐서 무튼 경쟁을 뚫어가지고
3인에 들어가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게 됐고, 근데 그때 뭐 저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그때 팔로워 1000명이었거든요. 근데 걔네가 목표를 둔 게 신진 작가를 키워서 뭐 이렇게 우리 브랜드 성장 같이 돕겠다 뭐 이런 컨셉으로 해서 제가 잘 운이 좋았던 거고, 근데 그때 운이 또 좋게도 잘 팔려서 제일 먼저 완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회를 연결됐고 3회 일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이것도 똑같이 첫 번째 경험이 그 브랜드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또 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 계속 매출 확장을 하고 있고, 굿즈는 개인 굿즈 판매는 사실 개인적으로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첫 번째 구조가 저는 굿즈 판매였어요. 그래서 굿즈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이렇게 해서 회사를 나와가지고 처음에 굿즈 판매를 했었는데, 저는 마케터 출신을 잘 살려서 상위 노출에 대한 그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매체마다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브랜드를 알려서 이걸 많이 팔겠다 하면은 자사몰 해서 인스타로 많이 팔면 되는데, 이거는 세상 파이가 조금 좁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 아이디어스에서 처음에 매출을 좀 많이 냈었는데, 그때 제일 많이 팔았을 때가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혼자서 했었어요, 한 달에. 근데 그거는 아이디어스의 고객이 누군가를 먼저 분석을 했어요. 근데 아이디어스 매체 자체가 3, 40대거든요. 그래서 3, 40대 사람들은 어떤 물건 좋아하지? 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겨울 제품이 나왔었고, 그리고 저는 객단가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보통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분들이 지류를 많이 판매하세요, 스티커. 근데 저는 그런 걸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1,000원, 2,000원 약간 돈미세처럼 같긴 한데 말하는 거. 아무튼 객단가가 10,000원 이상이어야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게 크기 때문에 겨울 제품을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창업을 회사를 9월 30일에 나왔어요. 그리고 10월에 상위 노출 작업을 했었고, 11월, 12월 매출이 첫 해 1,500 이렇게 해서 2,500이 나왔었는데, 장갑 팔았거든요. 장갑 팔아가지고 상위 노출 시킬 때 키워드를 뭘로 했냐면, 아무도 아이디어스에서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아이디어스 주고객이 3, 40대인데 3, 40대 사람들은 특징이 뭐지라고 했을 때 아이디어스 매체가 선물하기 하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급상승 검색어에. 그래서 나는 장갑이 어린이집 애들 등하원 할 때 선생님들 선물하기 되게 좋은 컨셉이겠다 생각해서 그걸로 밀어가지고 단체 주문건들이 좀 많이 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매출 성장 어떻게 하지? 뭐 2~3배로 늘리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선물 포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물 포장을 넣었더니 2천만 원이었던 매출이 진짜 5, 6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점핑하려면 뭘 하지? 라고 했을 때 이 장갑을 전 캐릭터 와펜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했던 제품인데, 다른 캐릭터 붙여가지고 기업 대상으로 팔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기업에서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업 메일을 좀 돌렸어요. 돌렸더니 이제 대구은행이라는 은행에 이제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기업 콜라보해서 장갑 제작해 드리고 하면 단위가 커져버리죠. 개인한테 판매하게 되면은 객단가 1, 2만 원, 뭐 끽해봤자 선물 세트로 했을 때 38,000원 이런 건데, 기업 대상으로 해버리면 한 방에 뭐 1,000만 원, 500만 원 파이가 커지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물건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광고주랑 협상하는 팁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그렇게 큰 팔로워가 많지는 않아요. 여기 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덜 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니까 야, 나 너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런 바이브로 좀 가면 좀 잘하나 본데?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이소랑 했던 그 한 방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다이소랑도 했고 뭐 어디랑도 했고 막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네? 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좀 그 부분 높게 사는 것 같고, 그리고 파이프라인 확장하려고 하면 저는 전시를 많이 나가는데, 저는 캐릭터 작가다 보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작가는 아니에요. 전시 나가는 목적 자체가. 그래서 목적이 되게 중요한데, 가서 어떻게든 나를 조금이라도 알리면 좋겠다 이거고, 그게 고객이든 B2B 상대든 기업이든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저는 늘 이제 나는 가서 무조건 기업 콜라보 하나는 따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전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알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광고비라고 마케터들은 광고비를 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가 메타 광고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한 명의 팔로워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페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타겟이 모여 있거든요. 일러스트 전시를 나가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걸러진 타겟팅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부채 같은 걸 하나를 따졌을 때 부채가 5,000개를 생산하면 여러분들 350원이에요. 그래서 350원으로 한 명 팔로우 늘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인스타 광고 집행했을 2,000원보다 훨씬 싼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팔로워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전 무조건 트래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왜 내가 노출이 늘어났지? 왜 매출 전환 값이 이거지? 이런 것들을 지표로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인스타그램 그 부채를 나눠주더라도 뒤에 QR코드를 다 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명이 나한테 팔로워 전환이 됐는지 이 값을 분석하고, 그리고 전시 끝나고 내가 첫 번째 게시물을 올렸을 때 몇 명이 떨어져 나갔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근데 그 부채의 효과는 되게 좋은 게 이게 걸어 다니는 전광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 캐릭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록 색깔 그 친구가 굉장히 강력해요. 들고 다니면 좀 컬러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보고 기업들이 이제 전시장에 저 녹색 공룡 캐릭터 뭐야 하면 제 부스로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부채를 받기 위해 이미 몰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유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매출은 없어요. 그냥 이 부채를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인데 기업 입장에서 얘가 되게 인기 많아 보여. 그래서 저는 매번 전시 나갈 때마다 기업 콜라보 한두 건 정도는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넬나샵이라는 브랜드랑 지금 올 11월 1일 날 했고, 제로베이스 강의도 그런 식으로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파이프라인 확장해서 뭔가 크고 작은 것들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마케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게 마케터 출신이었다 다시 디자이너였다 왔다 갔다 하셨는데,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수익 루트 창출에 있어서 마케터 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보통 마케터님이 조금 그런 수익 창출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좀 피하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돈 얘기가 좀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접근했던 방식들이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새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방식을 좀 채택을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 저는 직장인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획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디자인을 전공했고 디자인 회사에서 한 1년 정도 신입으로 이제 하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광고 기획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했었던 일이 뭐였냐면 그 예쁜이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제안서 이렇게 쓰면 옆에서 디자인하는 친구가 예쁘게 작업을 해주는. 사실 디자이너로 조금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뭐 너무 죄송하지만 저 스스로한테 좀 가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재미없고. 근데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겠다. 들어가자마자 거의 사표를 바로 냈거든요. 네, 들어가자마자 바로 냈는데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그 사수 말을 듣고 이제 일을 끝내고 이제 제가 막내니까 출력을 해서 오는데 그리고 제가 디자인한 거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펼쳐보는데 글이 보이더라고요. 네, 글씨들이 이제 보이면서 이 200페이지 되는 이 제안서가 한 번에 쑥 읽히는 걸 보고 이런 걸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이 롤로 들어왔는데 이걸 하겠다고 하니 그래서 시위하듯이 퇴근 시간이 되면 모니터를 2대를 켜놓고 제가 썼던 PPT를 옆에 놓고 여기는 백질로입니다. 하얀색 화면은. 그래서 계속 따라 쓰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들이 제가 그거를 1주, 2주, 3주씩 지나니까 기특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서를 하나씩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 스터디가 됐고요. 그렇게 제가 잘 쓰지 못하는데 예쁘게 만드니까 잘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한 3년 정도 주말 없이 거의 한 11시 전에 퇴근한 적도 없고 뭐 연휴가 한 5일이면 한 3일 정도는 출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하니까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알바로 이제 제안서 알바 같은 게 들어오면서 그걸로 처음에 제가 수익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어떤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쫓아가서 누가 이걸 돈 번대 그렇게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내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날 선택하는 거 그거에 집중하면 이게 가치로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내 잘하니까 좀 도와줘.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팔리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케팅 씬에 있다가 이제 오프라인에 있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상인 노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제안이나 이런 걸 했었으니까 기획 베이스로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러고 나이 까면 너무 올드해 보이는데 인스타가 막 뜨려고 할 때였어요. 국내 다운로드 한 300만도 안 될 때. 요거다. 요거를 기점으로 내가 한번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어떻게 하면 존재감을 내가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마케팅 커뮤니티 한 20만 이렇게 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갑자기 카테고리에 인스타그램 카테고리가 갑자기 생겼고 그때부터 해외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번역하고 재가공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게 한 몇십만씩 터졌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야, 얘 누구야? 라고 해서 그때 이제 거기 대표님을 만나고 너 한번 강의 같은 거 해볼래? 근데 강의는 사실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근데 우연치 않게 하게 됐고 그때 제가 디자인하고 제안서 썼던 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느꼈던 게 뭐든 하나 해놓는 게 다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은 리뷰 중에 한 절반이 썼던 문서들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생각했어요. 아, 이런 거를 더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때 2차로 이제 강의라고 하는 걸로 수익이 만들어졌었고요. 제가 성향 자체가 뭔가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글이 그래요. 그래서 조금 확장성이 너무 약해서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거는 약간 사람 냄새가 나는 계정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세발 자전거처럼 그 다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거 중심으로 보통 이제 파이프라인을 짜고 얘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하면서 설계를 좀 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꽉꽉꽉 차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일단 저희가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자유 발언은 마치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와서는 이제 나와서 발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룹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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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